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이 사진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자 사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예전에 많이 썼던 사진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상장된 기업 중에 맥쿼리 인프라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본사는 호주에 있는 글로벌 자산운용 및 투자회사인데 한국에서는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서 기업을 알았던 때 그 당시에 좀 물론 이제 약간 깡패적인 성격도 있긴 합니다만 기업적인 성격으로는 비즈니스가 워낙 특이했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에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때 흥미롭게 봤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맥쿼리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게 됐는데 그 맥쿼리의 경제학자들이 최근에는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미국이 거의 4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 가장 강력한 경기 성장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2021년에 미국의 실질 GDP를 7.1%로 굉장히 상향을 한 것인데 이전에도 낙관적으로 4.7%를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맥쿼리 얘기처럼 7.1% 정도 성장하게 된다면 이거는 물론 경기가 마이너스 됐던 게 있기는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3년 이후로 가장 강력한 성장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리시하게 봤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결국에는 지금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이 적극적인 부양책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타임즈 오브 아시아에 올라온 뉴스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번에 좀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마하슈트라, 인도의 서부에 위치한 주로 인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주이고 면적은 세 번째로 큰 주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주도가 뭄바이가 위치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여기에 산업부 장관인 수바시 데사이가 이번에 최근에 테슬라가 자신이 산업부 장관으로 있는 마하라슈트라주에 투자할 것 같다는 그런 확신한다는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슈바이 데사이 같은 경우는 이 분이십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카르나타카라는 곳, 이곳은 아까의 마하라슈트라주에 비해서 밑에 위치한 주인데요. 이곳은 주로 교육이나 문화 수준이 인도 내에서 다른 곳보다 좀 높고 그리고 인도의 근대화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카르나타카라는 주에서 테슬라가 워크숍과 쇼룸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런 쇼룸은 뭄바이에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만들기 전에 진출 전략 중에 하나라는 점이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는 공장을 짓기 전에 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가팩토리를 짓기 전에 인도의 쇼룸에서 보여준 뒤 가장 반응이 좋은 제품들 위주로 먼저 파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가 상하이를 만들 때에도 프리몬트에서 공수해 와서 먼저 중국 시장에 수출 형태로 팔면서 수요를 극대화시킨 상태에서 진출했었고 그리고 기가 베를린을 만들 때에도 프리몬트 그리고 상하이에서 공수해 와서 수요를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 시장에 진입한다면 똑같은 전략으로 진출하게 될 듯합니다. 의미 있는 수요가 나오는 제품 생산을 먼저 만들고 현지에서 조달해서 파는 방식이죠. 기가 베를린도 모델 Y, 기가 텍사스도 모델 Y를 먼저 팔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예전에 텍사스와 다른 주를 놓고 인센티브 관점에서 경합을 벌였듯이 이번에도 아마 마하라슈트라와 카르나타카가 이 사이에 경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 있어서 루머가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도 시장은 어떤 명과 암이 있는 대표적인 좀 힘든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도는 전기차가 많지가 않습니다. 인도는 전기차가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기차라는 점에 있어서 인도는 4륜 차량이 적고 2륜차 혹은 3륜차가 굉장히 많은 성격을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륜 차량은 2017년 기준으로 3,600대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장이니만큼 물론 굉장히 빠르게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는 있으나 수요 중 대부분이 2륜차임을 알 수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명한 전기차 기업이 많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보고 들어가야 하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2륜차가 많은 이유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지금 당장은 기가 인디아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투자 얘기는 나올 수 있고 대략 시행이 된다고 해도 뭐 2022년, 2024년부터 짓기 시작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수요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 2륜차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이런 사진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도 시장이 기회이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힘든 시장 중에도 하나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곳에서 테슬라가 또 한 번의 도전을 해서 수요를 내고 어떤 기업으로서 포지셔닝하려 발전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가는 이유이죠. 그리고 누군가 주차장에 있는 테슬라 플릿들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꼭 외계인들이 침공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레딧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OTA 모습과 반대돼서 조금 보게 된다면 폭스바겐이 이전에 소프트웨어적 문제가 생겼을 때 배송 전에 많은 차가 그렇듯 차량들을 이렇게 업데이트 시킨 과정이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도 테슬라에 외계인이 침공하는 것 같아 보였던 이런 OTA 방식은 한 단계 넘어선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점차 OTA를 도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OTA,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OTA만 하던 시기를 넘어서 이제는 펌웨어 OTA로 한지는 니오 같은 경우도 한 2년이 됐고, 그리고 포드에 이번에 나오는 머스탱 마하 2 모델도 OTA를 지원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관심있게 보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전에 시잉머신을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포드가 2021년 테슬라와 오토파일럿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을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포드로서는 핸즈프리, 한마디로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캐딜락의 CT6처럼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모드를 가능할 수 있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DMS, 캐딜락이 그랬듯 DMS를 통해 사용자의 눈과 고개나 각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제대로 전방 주시를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핸즈프리일 뿐 아이프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운전자가 운전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전방 주시를 하고 있는지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모델부터 시잉머신의 DMS가 탑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은 지금부터 막 엄청 빠르게 오기는 힘들고 꽤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도 테슬라의 방식이 좀 더 지속 가능하다, 이런 입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핸즈프리가 가능하더라도 아예 탑승자가 없으면 모르겠으나 탑승자가 있는 상태라면 NHTSA에서도 그렇고 IAHS에서도 그렇고 자율주행 시대의 DMS를 필수적인 요소로서 하나로 안전기능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잉머신 같은 경우도 이전에 시장이 없었던 것에서 DMS 시장이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주시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것이 자율주행 시대로 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안전벨트와 에어백, 그리고 DMS,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대표적인 안전기능으로서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정도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잉머신이 좀 시장성이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느낀 거는, 원래는 비오니어와 자일링스와 합쳐서 이제 포비오 칩을 원래는 냈었는데, 이번에부터는 퀄컴과 합작해서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시잉머신이 다른 데에다가 M&A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율주행의 주자들은 굉장히 많고 이들마다 각자의 조금씩은 방식이 다른 것들도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주자들 중에 지금 좀 크게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을 꼽는다면 웨이모 측의 주자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크루즈 쪽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현재 합류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폭스바겐과 포드가 주로 밀어주는 아르고가 있습니다. 모비라이 위주로 굴러가는 것도 여기는 이제 에이다스 시장에서는 워낙에 입지가 굵고, 또한 L4 시장으로도 니오나 BMW, 그리고 지리자동차나 윌러 같은 곳이랑도 함께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우버 그 ATG 그룹을 분사시키면서 합병하면서 그것을 지분 투자 형태로 오로라에다가 많은 투자를 우버가 하고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버 측 인사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위라이드도 굉장히 선발 주자 중에 하나인데, 위라이드 같은 경우는 르노, 닛산, 미쓰비시 그룹이 함께 투자 중입니다. 그리고 디디투싱과 오토엑스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알리바바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디디투싱은 텐센트와 소프트뱅크도 투자 중이고, 그리고 바이두의 아폴로 프로젝트는 지리자동차와 협력 중이죠. 그리고 아마존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존은 죽수를 인수해 두었으면서 트럭에 대한 자율주행 회사들에게는 어디가 잘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오로라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그 외로는 테슬라도 꼽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만약에 L4 정도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다크호스라고 꼽을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다크호스 중에 하나는 애플카일 겁니다. 애플카는 드라이브 AI를 인수함으로써 자율주행 시장에 진입했고, 드라이브 AI는 자율주행 풀스택 키트를 파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플랫폼 맵에 포함되지 않은 거는 트럭이나 버스 단계에서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누로처럼 라스트 마일 배송에 초점을 맞춘 자율주행 스타트업,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전세계 현재 로보택시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쭉 보셨으니까 앞에 내용을 보고 대략의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로보택시를 시작한 건 웨이모입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테스팅을 하고 있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나, 여느 기업처럼 현재 피닉스를 몇 년 동안 벗어나질 못하고 지오펜싱된, 그러니까 울타리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면에서 보면 L4 방식은 확실히 중국이 좀 더 빨리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위라이드입니다. 위라이드는 주로 르노, 닛산, 미쓰비시 그룹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시작했고, 꽤 일찍부터 중국에서 로보택시를 시작한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허가를 받은 기업이고, 이제는 사업부를 무인 미니 로봇버스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세 번째 주자는 바이두 아폴로였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아폴로 로보택시를 운영 중인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차장을 따로 설치를 해서 그쪽에서만 승하차 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베이징에다가 40대 이상의 자율주행 택시를
투입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심 로보택시 분야에서는 옆에 있는 오토엑스와 함께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현금을 계속해서 태워서 개발을 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두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현금을 태우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V2X 플랫폼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한 7년 정도는 수익성이 훨씬 없더라도 더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공고히 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개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완성도 있게 상업화가 좀 더 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 주자는 오토엑스죠. 오토엑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알리바바가 투자하고 있고 바이두 아플로 프로젝트와 함께 굉장히 중국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테스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국의 지도 서비스 기업인 그러니까 뭐 네이버 맵 같은 그런 맵 기업 가오더와 함께 알리바바의 오토나비 앱으로 일반에게 오픈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글로벌리한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오토엑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계의 다양한 도시에서 예를 들자면 중국 내에서도 선전이나 상하이, 광저우, 우한 등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라스베가스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기업의 건 모두 일반인에게도 오픈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주자인 니디 출싱의 장점은 이미 어떤 카카오택시나 우버 이런 것처럼 로보택시의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로의 상업화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 주자는 GM이 인수한 크루즈 오토메이션입니다. 크루즈는 GM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혼다로부터 주로 투자를 받았고 주로 협력 중인 것은 GM과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라고 꼽을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폭스바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회사들이 아날로그식으로 운영되던 워크플로우를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들을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마존의 AWS가 워낙에 교육 자료들도 많고 교육 기회도 많고 앱도 많기 때문에 장점은 있으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가 처음에 쓰기에는 훨씬 더 편리하다 이런 입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자율주행을 선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한다 이랬을 때 화제를 몰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의 경우에 웨이모는 피닉스에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가 굉장히 온화한 편이고 극한의 상황도 별로 없으면서 도로상의 조건도 사각사각 이렇게 굉장히 직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있어서 난이도가 조금 쉬운 편입니다. 그에 반해서 샌프란시스코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도로상에 에이전트도 많고 도로상에 움직이는 차들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웨이모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도 가능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풀이됩니다. 그리고 이쯤부터는 이제 주로 아직 예정인 기업들의 모음인데 일곱 번째는 테슬라가 예정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허가의 문제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광범위하게 미국의 전 지역에서 오픈된다기보다 도로 구조가 쉬운 시범 지역을 정해놓고 그쪽부터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기대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여덟 번째 주자는 딤라우트입니다. 여기도 예정이죠. 카오카오 모빌리티라는 데와 이제 딤라우트가 함께 올해 같은 경우에 항저우에서 로보택시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 카오카오 모빌리티는 지리 테크놀로지 그룹이 전략적으로 투자한 기업입니다. 택시 모빌리티 기업인데 딤라우트는 자율주행 풀스택 서비스를 파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비라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애플이 인수한 드라이브 AI도 그렇고 일반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만들어주는 그런 키트들을 파는 기업이죠. 현재로서 올라와 있는 가격 같은 경우는 차량당 25만 위안이고 지금은 달러가 좀 많이 올라와서 38,000달러 정도가 이제 교체를 하는데 드는 키트 비용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주자, 아홉 번째 주자 등은 모비라이와 연관이 됩니다. 이제 여기는 빠져 있는데 추가한다면 니오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비라이의 자율주행에 대한 노력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내년부터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은 로보택시로 가기 때문에 로보택시를 본격하게 하기 전에는 루미나의 라이다를 달고 이제 1세대 타임 오브 플라이트 라이다를 달고 함께 달리다가 2025년의 목표를 예상으로 2024년부터는 실제 대량 생산은 2024년에 인텔이 자체적으로 만들 2세대 라이다인 FMCW 라이다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니오나 폭스바겐, 윌러 쪽과는 주로 이제 레벨 4 분야에서 협력 중이고 뒤에 포드나 BMW, 아우디, GM, 지리자동차나 닛산, 폭스바겐 이런 데들은 이제 모비라이의 에이다스나 자율주행 스택을 사서 자체 개발 중입니다. 여기서 레벨 4가 민트색인데 지리자동차의 슈퍼비전이 레벨 4로 개인적으로 이제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비라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카메라 기반에다가 라이다와 레이다의 풀스택을 듀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슈퍼비전이 사실상 모비라이의 성능을 결정짓는 키 컴포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자동차에 탑재될 해당 제품이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비라이가 이렇게 많은 기업들과의 범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비라이의 약점은 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래야 맵을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고 그럼에 따라
조금 더 많은 곳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용성을 늘리는 것이 곧 장점을 살리는 그런 케이스인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대한 얘기들을 담은 책을 쓸 거라고 트위터로 말했습니다. 지구와 화성에서의 교훈이란 얘기처럼 이제 책을 쓰려고 한다는데,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책으로서 이 책이 2015년에 나왔었죠. 그랬던 것이만큼 그동안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대해서 느낀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새로운 책에 담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투자의 생각은 기가 인디아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에 대한 플레이어 정리와 일론 머스크의 책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전해드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